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 발표할 윤택이고요. 사실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가 토픽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첫 번째 발표를 들으셨으면 이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저희 발표 주제가 컴퓨테이셔널 사이카이아트리였는데 거기서 어찌 보면 과학자들이 기본 가정으로서 우리 뇌를 이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로 보고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내용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되게 익숙한 이름이 보입니다. 여기 세 번째 이름인 칼 프리스턴이라는 분이 이 컴퓨테이셔널 사이카이어트리의 되게 대가이신 분이었고 제가 첫 번째 발표 때 언급한 논문도 이분의 논문이었는데 뭐 이번에도 역시 액티브 인퍼런스 어프로치와 관련해서 참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래도 발표 주제가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살펴보려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뉴로사이언스, 특히 소셜 뉴로사이언스는 third person view에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거랑 다르게 이제 second person view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뭐가 다른 건지, 왜 second person view가 대두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할 거냐면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로서 이 세컨드 퍼슨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소셜 인터랙션 시에 특별히 이 활성이 올라가는 뇌 부위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컨클리딩 리마크를 남기고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third person neuroscience에서의 실험 세팅인데요. 이 실험 설계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남기라 해도 아무도 안 남기겠죠? 여튼 이런 것이 기존의 실험 방법입니다. 이제 화면 속에서 이제 사회적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 저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 인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실험 참가자가 소셜 상황을 보고 분석하는 그런 상황을 실험 세팅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2인칭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제 실험 참가자를 직접 사회적 상황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로서 대화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했던 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재밌으라고 넣은 거고 실제 실험 상황은 조금 더 이제 몸이 건조하고 좀 더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는 실제 소셜 인터랙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고 설명하겠다라는 그런 스킴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가 앞에서처럼 이 톰과 제리 상황을 그냥 패시브하게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제 participant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근데 왜 안 했냐? 과학자들이 바보라서 안 했냐? 그게 아니라 네, 하나 넘어가 버렸군요. 한계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실험 방법,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실험이라는 거는 다 변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소셜 인터랙션으로 들어가면 너무 그게 통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또 동시에 컨셉션 리미테이션이 있었다라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결과를 하는 거는 뭐 특정 뇌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이런 거겠죠. 근데 그걸 나왔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소개한 이 논문이 이제 Active Inference Framework를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보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공한 거고요. 그럼 제가 실수로 순서를 뛰어넘었는데, 그럼 이 Second Person Neuroscience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패시브 옵저베이션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신경 또는 행동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행동 패턴보다는 신경 패턴이 이제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가령 여기 보이는 대로 이, 이 왼쪽의 그림은 한 연구에서 이제 소셜 그리고 논소셜 컨디션에서의 뇌 활성을 각각 분석해서 논소셜 상황에 비해서 소셜 상황에서 더 활성화된 뇌 부위를 뭐 마킹해 놓은 건데요. 이 부위들은 이제 medial prefrontal cortex, temporal parietal junction, 뭐 ventral parts of basal ganglia, 뭐 anterior cingulate cortex, anterior insula 이런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대충 앞으로는 약어로 표현할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굳이 언급을 한 이유는 이 부위들은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뭔가 이제 한번 스캔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third person observation과 second person context가 혹시 아직 헷갈리신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third person observation의 세팅을 보시면 그러니까 participant는 전혀 이 상황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패시브하게 관찰하는 것뿐이죠. 근데 세컨드 퍼슨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실험 상황 자체에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세컨드 퍼슨 세팅도 상호작용의 정도와 방향성에 따라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령 이 B 같은 요 상황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등장하지만 사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일방적으로 관찰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세컨드 퍼슨 뷰냐? 다시 서드 퍼슨 뷰랑 똑같은데 현실에 사는 것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왜냐면 이 분야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 소셜 뉴로사이언스의 주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방법이고 아직 그런 부분이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워낙 다양한 스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죠.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이거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로 그 2차원 2인칭 신경과학을 설명하겠다라는 건 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을 들여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저번 자료에서 가져온 PPT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기본 개념은 뭐였냐면 이제 완전 옛날에는 뇌라고 하면 우리 몸의 신경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그걸 바탕으로 커맨드를 내린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패시브 오건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이 패시브 오건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계속 추론을 만들어낸다. 이 추론이라는 거는 잠시 후에 우리 몸이 어떤 감각 정보를 느낄지 뇌가 미리 예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예측을 한 정보가 있고 인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실제 드론 센서리 인풋이 있을 때 그거 사이의 차이, 프레딕션 에러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럼 그 프레딕션 에러를 바탕으로 뇌가 인퍼런스의 바탕이 되는 belief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네, 다 이해하신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뇌 피질이 이제 하이어키얼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층이 있고 더 딥한 콜텍스가 있고 더 슈퍼피셜한 콜텍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 프레딕션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 설명드린 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브레인에서 프레딕션을 밑으로 보내요. 그럼 밑에 감각기관에서는 실제 센스를 위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의 이 하이어키한 구조가 뇌 내에서 여러 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더 딥한 층에 있는 뉴런들은 프레딕션을 더 슈퍼피셜한 층으로 보내고 슈퍼피셜한 층은 더 피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레딕션과 그거를 비교해서 다시 밑으로 보내고 뭐 요런 게 일어난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번 발표에서는 그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그 하이어키얼한 구조에서 그러니까 더 딥한 놈이 있고 슈퍼피셜한 놈이 있으면 딥한 놈은 더 여러 개의 정보를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 이제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뭐 감각 정보만 해도 눈으로 보는 정보가 있고 귀로 듣는 정보가 있는데 가령 내가 지금 기차가 옆에 지나가는데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나이 귀로 듣는 감각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겠죠. 그럼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덜 주고 내가 눈으로 보는 정보, 좀 더 믿을 만한 정보에 가중치를 더 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한다. 뭐 그냥 요런 용어 정도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네, 우리 뇌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 하는 거는 뭐 인공지능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지만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데이터와 비슷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챗GPT가 지브리 그림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려달라 하면 그거랑 비슷하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우리 뇌가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감각 정보들을 계속 학습을 했을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 정보를 예측의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프레딕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세상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감각을 하죠. 그래서 그 감각과 우리 프레딕션을 비교하면 이제 디스크리펀시, 그러니까 프레딕션 에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프레딕션 에러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맞춰서 나의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신념 체계에 맞춰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거, 나 자신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거를 이제 perception, learning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또 나에 맞춰서 세상을 바꾸는 거를 이제 액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발표에서는 이 perception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2차원, 그러니까 소셜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액션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맞춰서 오늘 발표가 진행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금 중요한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참고로 요 그림은 이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 해가지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한 예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기 먼저 센서리 아웃컴 이것들은 이제 뇌가 만드는 프레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감각 정보에 그 감각 정보를 느끼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뭐라 딱 명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피드 스피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이 아웃컴이 나올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요 센서 아웃컴이 느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분리에 따라서 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찌 보면 인풋이고 내가 놓인 상황 그리고 이 게임, 그다음 매트릭스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 그러면 우리 신념 체계에 지금 주어진 상황을 넣으면 센스 아웃컴이 예측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이 스피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놓인 상황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랜지셔널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얘기하는 게 우리 뇌의 블리프예요. 왜냐하면 빨리 넘어가긴 했지만 이 S1, S2, S를 넘어가는 이 1년의 과정은 사실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잠시 후에는 이 상황이 있고 그 잠시 후에 이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려놓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 우리 뇌의 분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파일이라고 써 있는 것이 컬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뇌에서 내가 이때까지 약간 많이 힘든 부분을 급속적으로 하더라는 그런 패턴이 과연 내가 여기 이 도서관 문을 열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강의실 문을 열 것이고 그 다음에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의자를 옮기고 앉을 것이다라는 일련의 행동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의 컬러스로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컬러스에 따라서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연쇄적인 여러 개의 행동이 있을 것이고 그 행동들에 따라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내가 예측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이 상황이 연쇄적으로 바뀔 때 내가 느끼는 분막 정보가 어떻게 바뀔지도 내가 연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좀 복잡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큰일 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단 하나의 플러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잠깐 화장실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문을 열었는데 여기 첫 번째 자리 너무 부담스러운데 뒤에 앉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플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이제 이런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에서는 그거를 프리 에너지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가령 새롭게 배우게 되는 정보, 그리고 나의 프레딕션이 얼마나 구현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색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딥 트리 서치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라는 거는 이 데이터 과학에서 하나의 노드가 있고 그 패런트 노드에서 자식 노드가 나오고 그 자식 노드는 또 새로운 패런트가 돼서 밑에 자식 노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연쇄작용이란 거죠. 내가 어떤 센서리 아웃컴이 나왔을 때, 그걸 바탕으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센서리 아웃컴을 느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연쇄적인 일련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그림이 앞에 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비교해야 하라고 옆에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령 첫 번째 아웃컴이 여기가 대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웃컴, 액션, 아웃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회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과정이 하나의 플러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왼쪽의 딕트에서는 이 패런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든 딱 하나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딥 트리 서치 형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펄러스를 탐구를 하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펄러스를 선택을 한다. 이게 이제 액션 셀렉션 또는 펄러스 셀렉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counterfactual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용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unterfactual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슬라이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발표 시간이 부족할 거 예측하고 정리를 다 해놓은 건데, 그럼 이제 이
그 방금까지 설명한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을 바탕으로 소셜 액션 그리고 소셜 액션에서 특이하게 활성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신경 활성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각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행동,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행동의 약간 영역,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일부인 이제 MPFC와 TPG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뭐 사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 후보를 탐구를 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을 고른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행동이 나한테 가장 확실한 득이 되지? 가장 확실한 정보를 주지? 라는 그런 프리시전 컨트롤과 관련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시전 컨트롤과 관련 있는 부분이 바로 벤트럴 파트 오브 베이스 갱글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활성이 증가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는 계속 시시각각 어, 상황이 바뀝니다. 이거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상대방의 어떤 작은 손짓과 몸짓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 오브 스테이트가 민감하게 계속 일어나고 그걸 우리 뇌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 추적을 하는데 활성이 증가한 부위가 이제 ACC, Anterior Cingulate Cortex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도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혹시 이 알로스테시스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몸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어나는 행동 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혈압이 오르고 뭐 미리 뭐 호흡을 좀 들이마시고 등등 행동을 하기 위한 바들리 버킷을 좀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에너지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일어나야 하고 그거에 관여하는 것이 이 안테리어 인슐라가 되겠습니다. 또 소마토 모터, 소마토 센소리 콜텍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관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뒤에서 얘기를 드려야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지금 미리 얘기를 드리면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액티브 인프루언스 모델로 통해서 이제 이런 뇌의 활성을 설명하는 건 알겠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발표 자료에 끼워 넣은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와 관련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요 부분들은 third person view에서는 활성이 물론 나타나지만 그보다 훨씬 second person 상황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왜 증가하는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하는 거냐면 물론 이 과정들이 다른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인지 과정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second person 컨텍스트에서 훨씬 더 개선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들이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단순히 계산량의 증가로 이런 뇌의 부분의 활성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김이 빠지는 설명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2차원 상황에서 이 인지작용을 설명할 때 막 우리가 뭐 3인칭일 때는 일어나지 않던 전혀 새로운 과정이 갑자기 막 등장해서 2인칭 시점에서의 어떤 활성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인지 활동을 항상 관장하는 그런 법칙이 2인칭 시점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 다만 계산량이 늘어나서 요런 부분들이 활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몇 개만 설명 더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이 2인칭 상황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뒤에 이제 그 상대방의 그 마음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예요. 마음 이론.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신념 체계를 갖고 있을까를 계속 추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단계만 거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여러 층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할 거야. 그럼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한 너에 대해 생각한 나에 대한 여튼 이렇게 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던 딥트리가 이제 네스티드 중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PPT를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말씀드려도 다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되게 디테일이고 뭐 사소한 실험 결과들이고 이러니까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죠.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다 설명드렸어요.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연구자들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냐면 이 소셜 컨텍스트가 왜 유니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액티브 인퍼런스 프레임워크에서 말을 하는 거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갖고 있는 이 인지 활동의 작동 체계가 이제 똑같이 2인칭 시점, 소셜한 상황에서도 작동을 한다. 다만 앞에서 봤던 그 네스티드 트리 그런 구조 때문에 계산량이 훨씬 늘어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컨드 퍼슨 뉴로사이언스가 이제 아직까지는 이 신경과학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표가 훅 지나갔는데 관심 있으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튼 너무 급하게 말을 했는데 어, 근데 뭐가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경우에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어제 12시 반에 이제 발표자님께 카톡이 와서 발표 시간을 45분을 주신다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45분 줄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완성도 높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인칭 환경보다 2인칭 환경일 때가 뭔가 뇌 특정 영역들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내용에서 시작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거기에서만 특별하게 작용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쌍방에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재귀적으로 계속 많은 연산이 점점점 중첩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냥 연산량이 높아질 뿐이다 라는 포인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좀 발표를 많이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완성도 높은 발표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번째 메인 세션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주제는 이제 노년기 사회적인 활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네, 조서연 학우님께서 이에 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eural Impact of Late Life Social Activity on the Elderly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이사학번 조사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노년기의 사회활동이 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발표에 앞서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제 김승섭 보건학자분의 저서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바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로세토 마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로세토 마을은 굉장히 공동체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마을로 약간 우리나라의 1970년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문을 딱히 걸어 잠그지 않고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 집을 드나드는 등의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활보다는 공동체 위주의 생활을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마을에서는 심장병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특이한 점은 다른 주와 비슷하게 이 로세토 마을 또한 결과적으로 개인화되면서 근처 지역과 사망률이 나중엔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로세트 마을의 경우가 되게 흥미롭다 보니까 무려 50년에 걸쳐서 논문을 연구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 이 사회활동이란 부분을 듣고 뭔가 이 로제트 마을이 떠오르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심장병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정도면 뇌 건강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회활동이 이제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장병처럼 유전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영향을 받는 질병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제 노년기에 발생하므로 이번에는 주제를 좀 좁혀서 노년기의 사회활동이 치매나 인지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 배경으로는 이제 사회적 활동이 노년기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이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가설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추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자 조금 상당히 많은 모집단을 좀 긴 시간 연구하면서 이 가설을 증명하고자 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일단 디멘시아가 없는 65세 이상의 시민 1,100명이었고요.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79.6세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인 에듀케이션, 성별, 인종 등을 조사한 결과 미인 에듀케이션이 14.5년, 75%가 여성, 87%가 백인이었으며 대부분이 일을 하는 계층이 아니라 이제 은퇴 후 보조금을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평균 5.2년에서 최대 12년까지로 이 1,100명을 전부 추적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participant의 social activity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participant의 cognitive function을 측정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공변량 통제를 위해서 covariety를 측정하는 단계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데이터 수집은 매년 annual follow-up 체크업을 하면서 participant의 데이터를 매년 수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소셜 액티비티를 어떻게 측정하였냐면 일단 이 기준 자체는 이 연구에서 처음 설립된 게 아니라 이전에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썼는데요. 6개의 항목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회활동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음식점에 얼마나 자주 가냐부터 시작해서 종교활동, 즉 종교적, 사회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까지에 대한 6개의 항목이 있었고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가장 빈도가 낮게 참여했다는 1스케일부터 가장 빈도가 높게 참여했다는 이제 5개의 스케일로 나누어서 소셜 액티비티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그니티브 펑션을 측정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총 19개의 테스트를 매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인지 능력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이것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일화기억, 의미기억부터 시작해서 시공간 능력까지 총 5개의 커그니티브 도메인을 측정하였고 각각의 도메인에 맞는 테스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화기억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야기 기억이나 단어 목록 회상 등의 7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지각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기호 숫자를 매칭한다던가 수출입 검사 등의 이제 4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각 테스트의 원점수와 원점수 같은 경우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Z 점수를 변환을 해서 결국에 각각의 도메인마다 평균을 내서 인지 지표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진행한 부분이 바로 디멘시아랑 그다음에 MCI, 치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 저하가 있는 집단, 그리고 정상군 이렇게 세 집단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어, 분리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약간 역으로 이제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시행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일단 인지 지표를 먼저 다 측정한 다음에 컴퓨터로 일단 1차적으로 판독을 하고 신경 심리학자의 판단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문의가 최종 판단을 내려서 세 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변량 측정 및 통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소셜 액티비티가 얼마나 커그니티브 펑션의 저하를 늦추는지를 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소셜 액티비티 외에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소셜 액티비티 외에도 자칫하면 다른 요인들이 커그니티브 펑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그 다른 요인들, 즉 공변량에 해당하는 코버라이티스를 측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렇게 총 8개의 코버라이트를 측정하였고, 각각의 측정 방법은 예를 들어 피지컬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주간 수행한 운동의 총 소요 시간을 이제 주당 시간으로 환산해서 수치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측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5개의 공변량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소셜 액티비티와 커그니티브 펑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형 혼합 모델의 고정 효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사회 활동과 공변량의 관계를 Parametric Test of Correlation이랑 Non-Parametric Test of Correlation을 사용해서 알아냈는데요. Parametric Test of Correlation 같은 경우에는 좀 정교화되고 연속적인 분포를 사용한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주당 신체 활동 같이 수치로 나타나는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parametric test of correlation을 사용했고, 뭐 10개의 구간을 선택지로 둬서 선택하게끔 한 이제 인컴 같은 경우에는 non-parametric test of correlation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셜 액티비티와 커그니티브 펑션을 선형 혼합효과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요. 이때 이 공변량을 고정효과로 조정해서 이 5개의 공변량 카테고리가 커그니티브 펑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배제하게끔 배제해서 소셜 액티비티가 순수하게 커그니티브 펑션에 미친 영향만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인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 또한 민감도 분석 또한 실시하였는데요. 이제 그 역인과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는 소셜 액티비티가 얼마나 커그니티브 펑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싶은데 되려 이제 치매에 걸렸거나 그래서 커그니티브 펑션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소셜 액티비티가 위축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시작 시점에서 디멘시아나 MCI를 보이는 대상들은 제외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아까 디멘시아 그다음 MCI랑 정상적인 정상군 이렇게 세 개로 매년 집단을 나누었었는데 커그니티브 펑션이 이제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판단된 최하위 30%를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서 이런 경우들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 중간에 이제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치매 이후의 관측치를 좀 제거하여서 정상 범위 내에서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결과로는 소셜 액티비티와 커그니티브 펑션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당연히 보였고요. 일단 연구 시작 시점에서 대상의 사회 활동과 이제 초기 인지 능력을 측정한 다음에 매년 추적 결과에 따라서 사회 활동의 정도가 얼마나 인지 능력의 저하 속도를 늦추는지 결과를 내었고요. 그래서 수치화를 시키자면 어, 1포인트, 소셜 액티비티 스코어에서 1포인트가 증가할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속도가 47% 감소했다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것을 좀 그래프로 보이게 한 건데, 소셜 액티비티의 최상의 10%와 최하의 10%가 시간에 따라서 이 집단들이 각각 얼마나 커그니티브 펑션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인지 저하 속도를 보더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논문에서 분명히 이제 첫 번째 논문도 분명히 이제 커그니티브 펑션과 소셜 액티비티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셜 액티비티에 뭐 소셜 네트워크 사이즈를 포함하지 않고 그것을 공변량으로 선정하는 등 소셜 액티비티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즈를 좀 분리하였는데 사실 이제 연구를 읽어보면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소셜 액티비티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셜 액티비티를 과연 다른 논문들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좀 제일 맞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문은 직접 연구를 약간 직접 대상들한테 결과를 수집했다기보다는 약간 리뷰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동안의 많은 논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소셜 액티비티와 인지 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이 소셜 액티비티한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리뷰 논문에서 그 이전의 논문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요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논문들을 본 결과 소셜 액티비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6개 항목으로 나눠서 각각의 항목이 인지 능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도 소셜 액티비티의 일환으로 본 논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항목들이 따라서 이 각 항목이 전부 다 인지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6개의 항목 모두가 인지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정한 소셜 액티비티의 범위가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점과 소셜 액티비티가 이제 인지 능력 저하를 감속시키는 것은 맞지만 소셜 액티비티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임을 있다고 이제 결론 내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면 이번 부분 두 번째 메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발표 이제 책을 읽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했던 표는 아마 여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층과 활발하지 않은 층을 비교했을 때 인지적 능력의 감소 정도가 매우 달랐다라는 게 일단 제일 핵심적인 테이크홈 메시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논문으로 봤을 때도 이제 네, 그 사회적인 활동의 척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네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광범위하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와 사회라는 주제에서 봤을 때 이제 사회 쪽의 측면에서 사회라는 게 사회적 관계라는 게 인간 어떻게 보면 신경적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되게 재미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